서연아, 네가 감옥에 가야 우리 회사가 살아. 어차피 모든 서류에는 네 이름이 있잖아. 윤서연은 자신이 세운 회사의 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다. 남편 박도진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회사와 내연녀를 지키기 위해 끝내 거짓 증언을 선택했다. 모든 것을 잃고 교도소에 들어간 서연은 그곳에서 몰락한 금융계의 거물 차혜숙을 만난다. 그리고 감옥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무덤이 아니라 누구도 다시 짓밟을 수 없는 여자로 태어나게 할 용광로가 된다. 피고인 윤서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천장에 부딪혀 차갑게 퍼지는 순간 서연은 숨을 쉬는 법을 잊었다. 방청석 뒤편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도진홀딩스의 전 재무총괄이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자극적인 문장이 기자들의 입에서 벌써 완성되고 있었다. 서연은 피고인석 유리 너머에 앉은 남편 박도진만 바라보았다. 그는 회색 넥타이를 똑바로 고쳐 맨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서연이 낮게 물었다. 당신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가 있었잖아. 그 지시는 당신이 내린 거라고 왜 말하지 않았어? 도진은 입술을 깨물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인정하면 회사까지 끝나.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래서 나를 끝내겠다는 거야. 그 옆에 앉은 한유라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대표님도 피해자예요. 서연 씨가 몰래 진행한 일을 어떻게 다 알았겠어요. 서연은 유라의 목에 걸린 얇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았다. 결혼 5주년 밤 도진이 잃어버렸다고 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그녀가 헛웃음을 흘리자 도진은 다급히 말했다. 오해야. 서연은 눈을 떼지 않은 채 되물었다. 목걸이도 오해고 내 비밀번호로 접속된 회계 서버도 오해고 내가 조사받는 동안 둘이 같은 호텔에 들어간 것도 오해야. 유라는 얼굴을 굳혔고 도진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금 그게 중요해. 서연은 그제야 알았다. 남편은 속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편한 거짓말을 선택한 것이었다. 법정 경위가 서연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기 전 변호인은 마지막 서류 몇 장을 급히 펼쳤다. 문제의 자금 이체 시각은 오후 2시 17분이었다. 그 시간 서연은 금융감독기관의 비공개 조사회의에 참석 중이었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보관함에 맡긴 상태였다. 서연은 그 기록만 확보하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회의 출입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되었다고 답했다. 더 이상한 것은 전자서명 인증서가 발급된 기기의 일련 번호였다. 그녀가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과 끝 두 자리가 달랐다. 재판장님, 이 서명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는 비상 승인용 인증서가 하나 더 있었고 위치를 아는 사람은 저와 대표뿐이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지만 도진은 증인석에서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인증서가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유라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서연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비상인증서는 서연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었다. 시스템 교체 당시 내부 통제팀장이던 유라가 보관 절차를 정리했다. 그러나 검사는 이미 서연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방향으로 질문을 이어갔고 회사가 제출한 서버 기록에는 모든 접속이 그녀의 계정으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만든 통제 시스템이 자신을 가두는 철창으로 변하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구조의 열쇠를 그녀는 남편에게 맡겨두었다. 판결이 끝난 뒤 서연은 지하 대기실로 끌려갔다. 도진은 변호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 혼자 내려왔다. 유리문이 닫히자 그는 주변을 살피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3년만 버텨. 모범적으로 지내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지금 나한테 버티라고 했어. 도진은 목소리를 낮췄다. 모근도 이국을 이구리니 서연아, 네가 감옥에 가야 우리 회사가 살아.
어차피 모든 서류에는 네 이름이 있잖아. 그 문장은 칼보다 조용했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왔다. 서연이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갓당고 회사가 살아야 한다고 그 회사를 누가 만들었는데. 도진의 눈빛에 짜증이 번졌다. 또 그 얘기야. 네가 숫자를 좀 봤다고. 회사가 네 거야. 내가 대표고 시장에 나가 고개 숙인 것도 나야. 내가 뒤에서 막아준 부채를 당신 실력이라고 믿은 거야. 서연이 차갑게 웃자 도진은 순간 움찔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당신이 몰래 투자한 물류 사업에서 얼마를 잃었는지 말해봐. 내가 그 손실을 메우려고 옮긴 돈을 유라가 비자금으로 꾸민 거잖아.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수갑찬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나도 방법이 없었어. 회사가 무너지면 직원들이 다 길바닥에나 앉아. 서연은 손을 뒤로 뺐다. 그래서 아내 한 명을 감옥에 던졌구나. 직원들을 위한 희생인 척하면서. 도진은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오면 다시 시작하자. 그때는 내가 다 보상할게. 서연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본 뒤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오늘 죽인 여자는 3년 뒤에도 돌아오지 않아. 호송차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은 도진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작은 검은색 휴대전화를 건네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수사 초기부터 분실되었다고 진술한 서연의 구형 업무용 전화기였다. 화면이 잠깐 켜지며 푸른 알림 불빛이 번쩍였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 교도관이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붙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숫자가 빠르게 이어졌다. 오후 2시 17분 보조 인증서 끝. 두 자리가 다른 기기 삭제된 출입 기록. 그리고 아직 전원이 살아있는 전화기. 누군가는 그녀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그 기기를 이용해 접속 기록을 만들고 있었다. 호송차가 지하 통로를 빠져나가자 기자들이 창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입모양은 모두 같았다.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남편도 공범이냐. 서연은 눈을 감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도진이 유라에게 속았다고 믿었다. 그가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구할 것이라고.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양심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진은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그녀가 범인이어야 자신의 무능이 감춰지고 그녀가 사라져야 자신이 진짜 경영자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손목에 차가운 금속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처음 이름을 적었다. 박도진, 한유라, 그리고 자신을 침묵시킨 모든 사람. 앞으로 누구도 그녀의 용서를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지 못할 것이었다. 구치소의 첫날 밤, 서연은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 번호로 불렸다. 얇은 매트리스와 금속 세면대 벽에 박힌 작은 거울은 법정에서보다 더 선명하게 그녀가 잃은 것을 보여주었다. 같은 방 사람들은 그녀를 뉴스 속 여자라고 불렀다.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빼돌린 악질 임원이라는 기사 제목이 이미 퍼진 뒤였다. 누군가 비웃으며 말했다. 돈 그렇게 많으면 여기서도 편하게 살 줄 알았나 봐. 다른 여자는 서연의 식판을 발끝으로 밀어버렸다. 서연은 반격하지 않았다.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소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것은 굴복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방안 사람들의 말투, 교도관이 문을 여는 시간, 약이 배급되는 순서까지 모두 기억했다. 평생 숫자 뒤에 숨은 의도를 읽어온 사람에게 이것도 하나의 폐쇄된 조직이었다. 권력은 누가 큰 소리 치는지가 아니라 누가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움직였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지급받은 책의 빈 여백에 손톱으로 숫자를 눌렀었다. 1417, 947, 221. 유라가 사용하던 외주 서버 번호와 비상 인증서 갱신일, 도진이 숨긴 손실 계정의 끝자리였다. 종이와 펜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지만 기억까지 압수당한 것은 아니었다. 맞은편 구석에 앉은 백발의 노인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한때
명성 캐피탈을 움직였던 차혜숙이었다. 차혜숙은 금융권에서 이름만으로 은행장들의 태도를 바꾸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낡은 회색수의 차림으로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같은 방 사람들은 그녀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수군거렸다. 배임 혐의로 수감된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외부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다음 날 아침 약이 배급되자 서연은 무심코 해숙의 약 봉투를 바라보았다. 봉투에 적힌 이름과 날짜는 맞았지만 혈압약의 모양이 전날 식당에서 한 여성이 복용하던 것과 달랐다. 제약회사의 각인도 흐릿했고 처방 변경을 표시하는 붉은 도장이 어제까지 없던 위치에 찍혀 있었다. 해숙이 물컵을 들자 서연이 손을 뻗어 막았다. 그 약 드시지 마세요. 방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해숙은 차갑게 물었다. 내가 뭘 먹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지? 서연은 봉투를 가리켰다. 처방이 바뀌었다면 진료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어제 의무실에 다녀오지 않으셨잖아요. 교도관이 다가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확인만 해주세요. 각인도 다르고 봉투를 봉한 접착선도 다시 뜯긴 흔적이 있어요. 해숙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약을 내려놓았다. 확인 결과 봉투 안에는 다른 수용자에게 처방된 강한 진정제가 섞여 있었다. 단순한 분류 실수로 처리되었지만 해숙의 눈빛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해숙은 서연을 자신의 맞은편에 앉혔다. 왜 나를 도왔지? 라는 질문에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다. 도운 게 아닙니다. 오류를 받고 오류를 무시하면 더 큰 사고가 생기니까 막았을 뿐이에요. 해숙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스쳤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정의감에 취한 사람이야. 자신이 옳다는 이유로 남의 목숨까지 계산에 넣지.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정의를 믿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어서 왔습니다. 해숙은 그녀가 책 가장자리에 눌러 쓴 숫자를 가리켰다. 그 숫자들은 뭐지?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누구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해숙은 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손가락으로 3개의 회사 이름을 적었다. 세린물산 건우컨설팅 유신데이터.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3곳 모두 그녀의 사건에서 자금을 받은 회사였고 검찰은 정상거래처라고 판단한 곳이었다. 해숙이 낮게 말했다. 세 회사는 10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어. 이름만 바뀌었지. 누군가 부실 기업에 돈을 빼내고 책임자를 하나 세워 감옥에 보내는 구조야. 서연은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아십니까? 내 돈도 그 길로 사라졌으니까. 해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덧붙였다. 당신이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울고 있을 시간이 없겠군. 며칠 뒤부터 해숙은 서연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매출이 늘었는데 현금이 줄어든 회사는 어디서 무너지는지, 대표가 감추고 싶은 부채는 어느 계정에 숨어 있는지, 채권자가 주주보다 강해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물었다. 처음에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연은 대답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은 더 날카로워졌다. 어느 날 해숙은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도진홀딩스 기사를 보여주었다. 박도진 대표가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에 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기사 속 숫자를 2번 읽고 곧바로 말했다. 현금이 없어요. 회사가 보유한 돈으로는 착공금도 못 냅니다. 해숙이 물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성공이라고 믿지? 제가 감옥에 있기 때문이죠. 손실을 숨긴 사람을 제거했으니 재무가 깨끗해졌다고 믿는 겁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도지는 신규 대출을 받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거예요. 유라는 숫자를 예쁘게 꾸밀 수는 있어도 사업의 현금 흐름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늦어도 1년 안에 이자부터 막힐 겁니다. 해숙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그 회사가 무너지면 기쁘겠나?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곳에는 자신을 외면한 임원도 있었지만
밤새 함께 일한 직원들도 있었다. 해숙은 그녀의 침묵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쉽다. 전부 태우면 되니까. 어려운 건 불 속에서 죄 없는 사람의 몫을 골라내는 일이야.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한 달 뒤 차혜숙의 면회 아래 강재현이 구치소를 찾았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투명 칸막이 너머에서도 주변 공기를 얼릴 만큼 냉정했다. 해숙의 손자이자 명성글로벌 파트너스의 총괄 대표라는 사실을 서연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가족조차 거래 조건으로 판단한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다. 면회가 끝난 뒤 재현은 별도 확인 절차를 요청해 서연과 짧게 마주했다. 할머니 약을 막은 사람이 윤서연 씨입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시선이 그녀의 수용복 명찰로 내려갔다. 대가로 뭘 요구했죠? 서연의 입가가 굳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강 대표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의심합니까? 그는 서연의 사건 기록을 이미 읽은 사람처럼 말했다. 남편 회사에서 수백억 원을 빼돌린 사람이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노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믿기엔 조합이 지나치게 좋군요. 서연은 분노를 삼키며 한 걸음 다가섰다. 저는 당신 할머니의 돈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제 이름을 훔친 사람들이 그 이름 뒤에 숨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재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현아, 사람을 의심하는 건 내 자유다. 하지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능력 부족이야. 재현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저를 조사하세요. 대신 끝까지 하세요. 남편이 제출한 서류만 읽고 결론 내리지 말고. 재현이 돌아간 밤, 해숙은 서연에게 낡은 회계장부 한 권을 건넸다. 첫 장에는 오래전에 청산된 투자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도진홀딩스가 설립 초기 발행했던 소규모 전환사채의 코드가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자금난에 빠졌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설계한 채권이었다. 일정한 재무 조건을 위반하면 채권자가 주식 전환을 요구할 수 있었고, 당시 도지는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며 불평했지만 결국 서명했다.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된 뒤 행방이 끊긴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해숙이 물었다. 이 종이가 왜 중요하지? 서연은 손끝으로 코드를 짚었다. 도진이 신규 차입을 숨기거나 부채 비율 약정을 어기면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현재 기준으로 전환되면 최소 40%입니다. 다른 채권과 합치면 경영권도 가능합니다. 해숙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야 울음을 멈춘 얼굴이군. 서연은 장부를 덮었다. 아직 자신에게는 아무 권력도 없었다. 이름은 범죄자로 더럽혀졌고 세상은 그녀를 끝난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감옥의 벽이 막다른 길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바깥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높은 장벽이었다. 그 안에서 그녀는 기억하고 배우고 준비할 수 있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박도진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네가 감옥에 가야 우리 회사가 산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살아있어라. 내가 돌아가 내 손에서 직접 빼앗을 때까지. 차혜숙이 건넨 낡은 장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그녀의 손으로 돌아갔다. 서연이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기색을 보이자 해숙은 냉정하게 말했다. 남의 무기를 공짜로 오래 쥐고 있으면 제 것인 줄 착각하게 돼. 대신 그녀는 신문에서 오려낸 재무제표 3장을 서연 앞에 내려놓았다. 지방 유통회사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공개한 자료였다. 매출은 전년보다 20% 늘었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표시되어 있었다. 해숙은 설명 없이 물었다. 이 회사는 왜 망했지? 같은 방 사람들은 숫자 몇 줄을 바라보다 금세 흥미를 잃었지만 서연은 한참 동안 종이를 놓지 않았다.
재고 자산은 빠르게 늘었는데 물류비는 줄어 있었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이전보다 2배 길어졌다. 무엇보다 계열사에 지급한 선급금이 현금 흐름표에서 교묘하게 빠져 있었다. 서연은 종이 모서리를 짚으며 말했다. 매출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계열사끼리 물건을 돌린 겁니다. 실제 고객에게 팔리지 않은 재고를 매출로 잡았고 은행 대출을 유지하려고 이익을 부풀렸어요. 해숙이 무표정하게 되물었다. 그럼 어디를 먼저 사야 하지?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회사를 사면 안 됩니다. 물류창고 담보권과 우량거래처 계약만 떼어내야 합니다. 법인은 이미 썩었어요. 해숙의 눈빛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당신은 아직도 경영자처럼 생각하는군. 망한 회사를 살리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것부터 찾아내는 법을 배워. 그날부터 해숙의 시험은 매일 이어졌다. 어떤 날은 부실 건설사의 채무 목록을 던졌고 어떤 날은 경영권 분쟁 기사가 실린 신문 한 장만 주었다. 서연이 답을 내놓으면 해숙은 틀렸다고 말하지도 맞았다고 칭찬하지도 않았다. 대신 질문 하나를 더 얹어 그녀가 어디까지 계산했는지 확인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해숙은 한 비상장 제약회사의 내부 투자 계획서를 보여주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약 허가 일정과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계획까지 적혀 있었다. 출소한 뒤 이 회사 주식을 사면 몇 배는 벌겠지. 해숙이 무심하게 말하자 서연은 서류를 덮었다. 이건 내부 정보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법을 따져 감옥에 있기 때문에 더 따집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여기 왔어요. 다시는 남의 이름이나 정보 뒤에 숨지 않을 겁니다. 해숙은 입가를 비틀었다. 돈이 싫은 건가? 돈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자유로워진다고 믿지만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돈은 결국 목에 걸린 줄이 됩니다. 서연은 서류를 해숙 쪽으로 밀어 돌려주었다. 사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해당 회사의 적정 가치와 매수 시점이 이미 계산되어 있었다. 단 한 번만 원칙을 접으면 출소 직후 필요한 종잣돈을 만들 수 있다는 유혹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박도진과 한유라 역시 처음부터 거대한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한 번쯤은 괜찮다는 선택이 반복되며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잡았을 뿐이었다. 해숙은 서류를 회수하며 짧게 말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군. 강재현은 할머니의 면회를 올 때마다 윤서연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해숙의 건강 상태를 보고받을 때마다 그녀가 약 봉투의 이상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함께 따라왔다. 어느 날 그는 면회실에 들어서자마자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윤서연 씨,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해숙은 대꾸하지 않고 차를 마시는 심했만 했다. 재현은 목소리를 낮췄다. 증거가 이상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이 그녀의 승인 계정에서 빠져나간 건 사실이에요. 해숙이 비웃듯 말했다. 너는 계좌에 찍힌 이름을 사람보다 더 믿는구나. 숫자는 감정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 숫자를 배열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뿐이야. 재현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할머니가 타인에게 이렇게 긴 설명을 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았다. 그 여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무것도. 그런데 왜 채권 장부까지 보여주셨죠? 해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다. 내 물건을 누구에게 보여줄지는 내가 결정한다. 재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할머니가 약해진 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제가 맡겠습니다. 그 순간 해숙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약해진 사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 사람의 판단권을 빼앗지 마라. 내 아버지도 늘 그런 식이었어.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재현의 표정이 굳었다. 해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는 재현이 가장 감추고 싶은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면회가 끝난 뒤 재현은 돌아가지 않고 서연을 따로 불러냈다. 투명 칸막이 너머에 앉은 그는 지난번보다 더 차가운 얼굴이었다. 할머니가 보여준 자료가 무엇입니까? 서연은
침착하게 되물었다. 가족의 대화를 외부인에게 확인하는 게 강 대표님의 방식입니까? 외부인이 가족의 자산에 접근했으니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질문했고 제가 답했을 뿐이에요. 재현은 서류철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해숙이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 장부의 복사본이었다. 이 채권이 도진홀딩스 경영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서연은 사진을 본 순간 목 안쪽이 마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복수를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서연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강 대표님은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기 전에 먼저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이군요. 재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적어도 감옥에 들어가는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제 가장 큰 실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검증하지 않은 거였어요. 재현은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저를 조사하려면 끝까지 하세요. 제가 유죄라고 적힌 판결문만 읽지 말고 누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누가 삭제된 기록의 보존 기간을 바꿨는지, 제 휴대전화가 수사 이후에도 왜 접속 기록을 남겼는지 확인하세요. 그 정도도 하지 않을 거라면 다시는 제 앞에서 할머니를 지킨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같은 시각 도진홀딩스의 이사회에서는 박도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서연이 사라진 뒤 처음 몇 달 동안 회사는 오히려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언론은 비자금 조성의 주범을 제거했다며 도진의 결단력을 칭찬했고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서연이 여러 계정 사이에서 돌려막던 단기 부채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물류단지 사업의 토지 계약금 지급일도 다가왔다. 재무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 현금으로는 2달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자산을 매각해야 합니다. 도진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다. 지금 물러서면 시장이 우리를 실패한 회사로 봐. 한유라는 그의 옆에서 부드럽게 말을 받았다.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 성장 신호를 보여줘야 은행도 움직입니다. 임원이 반박했다. 매출 전망만으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전환사채 발행안을 꺼냈다.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붙이면 외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도진은 잠시 불안한 얼굴을 보였지만 유라가 손등을 살짝 누르며 말했다. 지금은 대표님이 서연 씨 없이도 회사를 키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할 때예요. 그 말은 도진의 가장 깊은 열등감을 정확히 자극했다. 그는 결국 발행안에 서명했다. 서연이 있었다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고금리와 경영권 간섭 조항이 포함된 계약이었다. 유라는 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 문을 잠그고 외주 컨설팅 계약서 여러 장을 펼쳤다. 계약 상대는 건우 컨설팅과 유신 데이터였다. 두 회사 모두 실체가 거의 없었지만 매달 거액의 자문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유라는 지급 금액 일부를 해외 계좌로 돌린 뒤 친척 명의의 투자 회사로 다시 보내고 있었다. 도진이 사무실로 들어오자 그녀는 서류를 재빨리 덮었다. 뭘 보고 있었어? 라는 질문에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새 투자자들이 요구한 실사 자료예요. 도진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불평했다. 서연이 있을 때는 이런 걸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유라의 미소가 잠깐 굳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아직도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야. 서연은 숫자를 정리하는 데는 능했으니까 숫자만 정리한 게 아니라 대표님을 무능하게 보이도록 만든 거겠죠. 유라는 그의 옆에 앉아 낮게 속삭였다. 서연 씨가 없으니 이제 다들 대표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잖아요. 도진은 그 말에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유라는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해서 서연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때문에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는 도진보다 먼저 빠져나갈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사가 무너질 때까지 그의 옆에 남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교도소 안에서 서연은 전직 회계사였던 오미란과 가까워졌다. 미란은 고객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복역 중이었지만 자금 세탁 구조를 읽는 능력만큼은 뛰어났다. 서연이 세린물산과 건우컨설팅 유신 데이터의 거래 흐름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자 미란은 바닥에 빵 부스러기를 놓아 회사들의 관계를 표시했다. 이 셋은 돈을 벌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야. 남은 돈이 지나간 흔적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만든 통로지. 미라는 세린물산에서 건우컨설팅으로 다시 유신 데이터로 이동하는 흐름을 손가락으로 그었다. 중요한 건 마지막 계좌가 아니야. 처음 돈을 보낸 사람이 왜 이 경로를 선택했는지를 찾아야 해. 서연은 사건 당시 유라가 외주업체 선정을 전담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모든 계약서는 서연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계약 조건을 협상한 사람은 유라였다. 전자서명을 복제했다면 승인 시간도 조작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묻자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을 완전히 바꾸는 건 어렵지. 대신 다른 기기에서 같은 계정으로 접속해 승인 기록을 만들 수는 있어. 인증서와 비밀번호, 그리고 접속용 기기가 있으면. 서연의 머릿속에 검은색 구형 전화기가 떠올랐다. 도진이 변호사에게 건넸던 바로 그 기기였다. 그녀는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이제 의심은 구조가 되었고 구조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해숙은 서연이 미란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 저녁이 되어서야 불렀다. 복수할 방법을 찾았나? 서연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아직은 증명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지만 다르지. 우른종, 그로. 해숙은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복수만 생각하면 상대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끝나. 하지만 증명을 목표로 하면 무너뜨린 뒤 무엇을 남길지도 생각하게 되지. 서연은 도진홀딩스 직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이 체포되던 날 눈을 피한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변호사 비용을 모아주려다 회사의 압박으로 포기한 사람도 있었다. 회사를 없애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박도진이 가진 것을 전부 빼앗고 싶지만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까지 길거리로 내몰고 싶지는 않아요. 해숙이 물었다. 그럼 무엇을 빼앗을 건데? 서연은 천천히 답했다. 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믿는 이름과 권한을 빼앗겠습니다. 회사에서 살아있는 사업과 직원들은 남기고 그가 만든 부채와 거짓말만 그에게 돌려줄 겁니다. 해숙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채무자의 눈으로 보지 마. 빚을 갚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항상 늦어. 채권자는 상대가 언제 무릎을 꿇을지 기다릴 수 있지. 그날 해숙은 처음으로 서연에게 명성글로벌 파트너스의 과거 투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현은 서연의 도발을 무시하려 했지만 결국 조사팀의 사건 자료를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예상과 다르게 흘렀다. 서연 개인 계좌에는 비자금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고 문제의 자금은 모두 외부 법인을 거친 뒤 행방이 끊겼다. 회사가 제출한 서버 기록에는 원본 파일에 생성 시간이 없었으며 전자서명기기의 일련 번호도 서연의 노트북과 일치하지 않았다. 더 이상한 것은 그녀가 구속된 뒤에도 계정이 2차례 접속되었다는 점이었다. 재현은 조사팀장에게 물었다. 검찰은 왜 이 기록을 보지 못했지? 회사 측이 보안 점검 기록이라고 설명했고 변호인도 원본 서버 접근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덮지 못했다. 그는 누군가를 의심할 때마다 가장 나쁜 가능성부터 계산해왔다. 그래야 배신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이 판결문이라는 편리한 결론 뒤에 숨어 있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날 밤 그는 해숙의 자산 변동 내역도 확인했다. 할머니는
서연에게 돈이나 지분을 넘기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채권들을 하나의 특수목적 투자 계정으로 모으고 있었고, 그 중에는 도진홀딩스의 전환사채도 포함되어 있었다. 재현은 화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서연이 할머니의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서연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다음 면회에서 재현은 이전보다 말을 아꼈다. 서연이 먼저 물었다. 조사는 끝났습니까? 그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한 채 서류 한 장을 칸막이 아래로 밀었다. 도진홀딩스가 새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요약 조건이었다. 이 회사가 최근 또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금리가 높고 일정한 재무 약정을 위반하면 투자자가 조기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몇 줄을 읽자마자 도진이 얼마나 다급한 상태인지 알아차렸다. 발행 규모는 물류단지 계약금과 정확히 일치했고 투자자 이름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왜 이걸 제게 보여줍니까? 재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당신이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가 당신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확인하고 싶군요. 사과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첫 만남의 노골적인 모욕과는 달랐다. 서연은 자료를 다시 밀어주며 말했다. 이 채권을 산 투자자는 회사를 살릴 생각이 없습니다. 도진이 약정을 어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분으로 바꿀 겁니다. 그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현이 묻자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기존 채권을 더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와 우량 자산을 담보해서 먼저 분리할 겁니다. 박도진이 무너지더라도 회사 전체가 같이 죽지 않도록. 재현은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복수를 말하는 사람의 눈이라기보다 수술 순서를 정하는 의사의 눈에 가까웠다. 면회실을 나가기 전 재현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윤서연 씨.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가 말했다. 당신의 예전 휴대전화가 아직 회사 내부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접속 위치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겼다. 그 정보를 왜 알려주는 겁니까? 재현은 잠시 답을 고르다가 낮게 말했다. 제가 틀렸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곧바로 믿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무죄를 동정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작지 않은 변화였다. 그날 밤 해숙은 서연에게 또 다른 장부를 건넸다. 이번에는 도진홀딩스의 오래된 채무뿐 아니라 최근 발행된 채권의 매수 구조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여러 투자회사 뒤에 가려진 최종 자금의 출처는 명성 측 계정이었다. 서연은 장부를 덮으며 해숙을 바라보았다. 처음부터 이 회사를 보고 계셨습니까? 해숙은 대답 대신 물었다. 박도진이 약정을 어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나? 서연은 신문에 나온 투자 일정과 이자 지급일, 현재 현금 흐름을 머릿속에서 맞추었다. 빠르면 10달 늦어도 1년입니다. 해숙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1년 동안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3가지입니다. 제 이름을 되찾을 증거를 모으고 회사를 빼앗을 준비를 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인생의 서명권을 넘기지 않는 것. 철문 밖에서 소등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다. 어둠이 내려왔지만 서연은 더 이상 출구를 찾지 않았다. 그녀는 출구가 열릴 날을 기다리는 대신 문이 열렸을 때 어디부터 점령할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3년 뒤 윤서연이 교도소 정문을 나섰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출소 예정 시각을 아는 가족도, 이름을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한 남편도 없었다. 박도진은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보낸 이혼 서류에는 회사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치 감옥에 간 사람이 먼저 가정을 벌인 것처럼 정리된 문서였다. 서연은 출소 한 달 전 이미 서명해 돌려보냈다. 박도진의 성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고
그가 주는 자유를 기다릴 생각도 없었다. 정문 앞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강재현이 뒷문을 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서연은 차 안을 한번 바라본 뒤 작은 가방을 어깨에 걸었다. 차혜숙 회장님이 보낸 겁니까? 강 대표님이 감시하려고 온 겁니까? 재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두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서연은 짧게 웃었다. 3년 전에 저는 그런 질문에 상처받았겠죠. 지금은 걷는 편이 더 편합니다. 그녀는 세단을 지나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재현이 뒤따라와 낮게 말했다. 언론이 출소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움직이면 기자들이 붙을 겁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혼자였어요. 나오는 길까지 남의 차를 빌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말에 재현아는 더 붙잡지 않았다. 다만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멀찍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낡은 운동화와 작은 가방뿐인 여자에게서 그는 이상하리만큼 패배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서연이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명성 글로벌 파트너스 본사였다. 3년 동안 차혜숙이 넣어준 서적과 재현이 전달한 공개 자료를 통해 회사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두었지만 실제 건물은 기억보다 훨씬 차갑고 높았다. 출입증을 발급하던 직원은 그녀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미세하게 굳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검색창에 입력하면 횡령 사건이 먼저 나오는 이름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자 해숙이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재심을 준비하며 경영 일선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해숙은 서연의 수수한 옷차림을 훑어보고 말했다. 옷부터 바꿔 입으라고 돈을 보냈는데 서연은 책상 위에 통장을 내려놓았다. 쓰지 않았습니다. 내 돈이 더럽나 제 첫 출근이 회장님이 사준 옷으로 기억되는 게 싫었습니다. 해숙은 통장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 한 장을 밀었다. 특별자산운용실 총괄이라는 직함과 도진홀딩스 구조조정, 자문 권한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서명하지 않았다. 자문이 아니라 의결권이 필요합니다. 해숙이 눈썹을 올렸다. 출소 첫날부터 욕심이 크군. 책임만 지고 권한을 넘긴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문 옆에 서 있던 재현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회사에서 아무 검증도 받지 않은 사람이 의결권부터 요구하는 건 무리입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말했다. 그래서 검증받으러 왔습니다. 차혜숙 회장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요. 해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서류를 찢었다. 좋아. 오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내 자리를 직접 얻어. 실패하면 내가 준 기회도 오늘로 끝이다. 오후 회의실에는 명성의 핵심 임원 12명이 앉아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노골적인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준법감시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임원에게 투자 자료를 공개하는 건 회사의 평판과 내부 통제 모두에 위험합니다. 다른 임원은 더 직접적이었다. 재심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시장은 윤서연 씨를 범죄자로 기억합니다. 서연은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에 도진홀딩스의 최근 3년간 재무자료를 띄웠다. 평판 때문에 제 말을 듣기 싫으시면 숫자만 보십시오. 매출은 40% 늘었지만 영업현금 흐름은 매년 줄었습니다. 물류단지 사업의 토지 계약금은 신규 전환사채로 지급했고 기존 회사채 이자는 단기 대출로 막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이 아니라 파산 시점을 뒤로 미루는 구조입니다. 재무담당 부사장이 물었다. 그 정도 분석은 시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회사를 사야 합니까? 서연은 다음 화면을 넘겼다. 도진홀딩스의 우량 자회사 3곳과 지주회사 채무구조가 분리되어 표시되었다. 회사를 사자는 게 아닙니다. 지주회사의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확보하고 약정 위반 시 전환권을 행사한 뒤 현금 창출력이 있는 자회사만 새로운 법인으로 옮깁니다. 직원 급여와 납품업체 채권은 우선 지급 대상으로 묶고
박도진 경영진이 만든 우발채무는 기존 법인에 남깁니다. 한 임원이 비웃었다. 복수치고는 지나치게 친절하군요. 서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복수는 투자 근거가 아닙니다.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도진은 회사를 가질 자격이 없지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까지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재현은 서연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순서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다. 심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임원들은 서연의 전과 이해관계 충돌 회수 가능성, 법률 위험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서연은 모르는 부분에서는 모른다고 답했고 추정치를 사실처럼 포장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재현이 물었다. 박도진이 구조조정 전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옮긴다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말했다. 막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움직이게 두겠습니다. 몇몇 임원이 술렁이자 그녀가 설명을 이어갔다. 지금까지 한유라는 여러 회사에 자금을 분산시켰지만 최종 수익자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거래를 작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압박을 시작하면 더 큰 금액을 한꺼번에 옮길 겁니다. 그때 자금 경로와 실소유자가 선명해집니다. 섣불리 계좌를 막으면 현재 가진 자료만 남지만 움직이게 두면 그들이 스스로 증거를 완성합니다. 재현은 그녀의 얼굴에서 망설임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다. 그 과정에서 자산 일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손실을 피하려다 진실을 놓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직원 급여 개정과 핵심 자회사 자금은 먼저 담보 통제권 아래 넣어야 합니다. 해숙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는 조건부 승인 8표, 반대 4표였다. 서연은 특별자산운용실 총괄과 도진홀딩스 투자 계정에 공동 의결권을 얻었다. 단독 권한은 아니었고 모든 주요 결정에는 재현의 서명이 필요했다. 회의가 끝난 뒤 재현이 말했다. 원했던 완전한 권한은 아니군요. 서연은 자료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권한은 종이에 적힌 문장보다 결과로 넓히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제 결정을 대신하려 들지는 마세요. 재현은 그 말을 경고로 받아들였지만 그 경고가 곧 자신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서연의 첫 번째 지시는 도진홀딩스의 채권을 사들이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급여 체납 가능성이 높은 자회사와 납품업체 목록부터 요구했다. 지난 3년간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손끝이 잠시 멈췄다. 자신이 체포되던 날 고개를 숙였던 재무팀장도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던 회계 직원도 있었다. 재현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호할 겁니까? 서연은 파일을 닫지 않은 채 대답했다. 용감하지 못한 것과 범죄를 저지른 건 다릅니다. 박도진은 그 차이를 일부러 없앴어요. 모두가 공범처럼 보이면 자신만 덜 비겁해지니까 그녀는 명성 측 신탁 계정을 활용해 우량 자회사의 매출 채권을 선매입하고 그 대금을 급여 전용 계정으로 묶는 구조를 제안했다. 법적으로 회사 전체를 장악하기 전에도 근로자들의 급여가 다른 부채 상환에 쓰이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였다. 재현은 문서를 읽다가 물었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투자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금은 회수합니다. 다만 가장 높은 수익만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결국 재현은 서명했다. 며칠 뒤 급여 지연 소문으로 흔들리던 자회사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월급이 지급되었다. 누구도 그 뒤에 윤서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서연은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그녀는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누군가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기다렸다. 지금의 그녀는 인정받기 위해 보호하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
도진홀딩스에서는 위기가 빠르게 번졌다. 물류단지의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은행들은 담보가치 재평가를 요구했다. 이사회에서 재무담당 임원이 신규 투자를 중단하자고 건의하자 박도진은 그의 사표를 받았다. 한유라는 곧바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후임에 앉혔다. 겉으로는 박도진의 권력이 강해진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반대 의견을 말해줄 사람이 사라진 것뿐이었다. 유라는 외부 투자자가 도진홀딩스 채권을 빠르게 사들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불안해졌다. 투자회사 이름은 여러 개였지만 거래 방식이 지나치게 일관적이었다. 그녀는 박도진에게 말했다. 누군가 경영권을 노리고 있어요. 자산 일부를 미리 분리해야 합니다. 도진은 오히려 웃었다. 지금 우리 회사를 탐내는 곳이 있다는 건 가치가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늘 서연보다 상황을 잘 본다고 했잖아. 해결해. 무책임한 명령에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3년 전에는 도진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열등감은 현실을 부정하는 오만으로 변해 있었다. 유라는 자신이 관리하던 건우 컨설팅 계좌에서 더 큰 금액을 빼내기로 결정했다. 평소보다 5배 많은 돈이 유신 데이터와 해외 중개회사를 거쳐 친척명의 법인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서둘러 흔적을 지웠지만 바로 그 거래가 서연이 기다리던 것이었다. 명성의 분석실에서 경고 알림이 울렸을 때 서연과 재현은 함께 밤을 새우고 있었다. 화면에는 건우 컨설팅에서 시작된 자금이 3개 계좌를 거쳐 이동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재현이 말했다. 지금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 계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해외로 넘어가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한유라는 실제 소유자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 지금까지 소액만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급해서 친척명의 회사를 직접 쓸 가능성이 높아요. 재현은 불편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확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을 아는 겁니다. 유라는 남을 이용하지만 자기 가족은 믿어요. 자신은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에는 혈연 뒤에 숨습니다. 2시간 후 최종 수치법인의 대표가 한유라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연은 거래기록 접속 주소, 계약서 전송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존하라고 지시했다. 재현은 그녀의 옆벌구를 바라보다 문득 물었다. 3년 동안 매일 이런 순간을 상상했습니까? 서연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처음 1년은 박도진이 찾아와 잘못했다고 말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2번째 해에는 그가 무릎 꿇는 모습을 생각했고요. 3번째 해에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증거를 생각했습니다. 재현은 그 대답에서 차가움보다 지친 슬픔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지만 서연의 어깨에 닿기 전에 멈췄다. 2 사람은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수록 서로의 습관을 알아갔다. 재현은 서연이 긴장할수록 커피를 마시지 않고 미지근한 물만 찾는다는 것을 알았고, 서연은 재현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왼손 엄지로 시계 테두리를 문지른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느 날 새벽 사무실에 둘만 남았을 때 전기가 잠시 꺼졌다. 비상등 아래서 서연의 숨이 갑자기 가빠졌다. 감옥의 소등 시간과 철문이 닫히던 소리가 떠오른 것이다. 재현은 이유를 묻지 않고 문을 열어 복도 불빛이 들어오게 했다. 닫힌 문이 싫습니까? 라는 질문에 서연은 한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은 그날 이후 둘만 있는 회의실에선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서연은 그 작은 배려를 눈치챘지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재현이 아버지의 기일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이 든 보온 용기를 그의 책상에 놓았다. 재현은 다음날 빈 용기를 깨끗이 씻어 돌려주며 말했다.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서연이 무심하게 답했다. 저도 동정해서 준 게 아닙니다.
배고픈 상태로 검토한 투자하는 판단력이 떨어지니까요. 재현은 드물게 웃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 웃음을 보고 시선을 피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배신보다 더 위험할 수 있었다. 배신은 지나간 뒤에 알지만 마음은 움직이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관계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 균열도 시작되었다. 재현은 외부 법률팀으로부터 서연의 재심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다. 구형 휴대전화의 접속 기록과 외주 서버의 원본 자료, 한유라 친척 계좌의 흐름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명분은 충분했다. 그러나 서연은 아직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도진홀딩스의 전환권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박도진은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경영권 방어에 나설 겁니다. 재현은 반박했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회사보다 먼저입니다. 제 명예의 순서는 제가 정합니다.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본을 3곳에 보관했습니다. 원본 서버의 관리자를 추적할 시간만 더 필요해요. 재현은 그녀가 복수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또 미루고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 아버지가 명예회복을 준비하다 증거를 잃고 세상을 떠난 기억도 그를 몰아붙였다. 그는 서연에게 알리지 않은 채 법률팀의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뒤 경제범죄수사팀이 도진홀딩스 전산실에 자료 보존 요청을 보냈다. 소식을 들은 한유라는 즉시 외부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했고 남아있던 원본 파일 일부를 폐기하려 했다. 완전한 삭제에는 실패했지만 중요 로그가 손상되었다. 동시에 박도진은 명성 측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우호 지분을 모으기 시작했다. 서연은 법률팀의 전송 기록에서 재현의 지시를 확인했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가 곧바로 다시 열어두었다.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설명하겠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왜 제 동의 없이 자료를 보냈습니까? 시간을 더 끌면 증거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잃었습니다. 유라가 움직였고 서버 로그 일부가 망가졌어요. 재현의 얼굴이 굳었다. 재심 절차는 시작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3년 전 법정 지하에서 도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회사를 위해 네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 목적이 옳으니 자신의 선택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당신도 똑같군요. 재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박도진과 저를 같다고 말하는 겁니까? 두 사람 모두 저를 위한다는 이유로 제 결정을 빼앗았어요. 한 사람은 회사를 살리겠다며 저를 감옥에 보냈고 당신은 제 이름을 되찾아주겠다며 제가 세운 계획을 망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보호는 상대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권리가 아닙니다. 재현은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공동의결권 문서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앞으로 업무상 필요한 승인만 요청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나 배려는 하지 마세요. 저도 강 대표님을 신뢰했다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자 재현이 낮게 불렀다. 윤서연 씨. 서연은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잘못했습니다. 짧고 거친 사과였다. 그러나 서연은 대답하지 않은 채 문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투자 계정의 구조를 다시 짰다. 재현의 실수로 계획은 빨라져야 했다. 박도진이 우호 지분을 모으기 전에 명성은 기존 전환사채와 부실 채권을 한꺼번에 결합해야 했다. 그녀는 해숙에게 최종 승인안을 가져갔다. 해숙은 서류를 읽고 물었다. 재현을 빼고 진행하겠다는 건가? 공동 의결권은 유지합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과 투자 결정의 경계를 계약서에 명확히 넣겠습니다. 누구도 제 허락 없이 제 사건 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요. 해숙은 서명한 뒤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상처받았군. 계획이 손상됐을 뿐입니다. 숫자는 그렇게 말하지만 얼굴은 아니라고 하는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해숙은 더 묻지 않고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명성 측이 확보한 채권과 주식 전환 시 예상 지분율이 적혀 있었다. 49.8%였다. 경영권을 확실히 장악하려면 조금 더 필요했다. 서연은 도진홀딩스가 공시하지 않은 지급보증 한 건을 떠올렸다. 그것이 확인되면 기존 채권 계약에 재무 약정 위반이 성립하고 추가 전환권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51%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숙이 물었다. 확실한가? 서연은 창밖의 서울 불빛을 바라보았다. 박도진은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회사를 차지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 착각이 끝날 차례입니다. 같은 시간 도진홀딩스 대표실에서 박도진은 명성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적힌 채권자 명단을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명단 뒤에서 자신이 버린 여자가 마지막 서명 하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박도진은 명성호텔 최상층 회의실 앞에서 3시간째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부터 은행 두 곳이 도진홀딩스의 만기 연장을 거절했고 오후에는 핵심 납품업체가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직원들의 급여일은 사흘밖에 남지 않았으며 주가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담보로 맡긴 개인 지분마저 강제 처분될 상황이었다. 그의 손에는 명성 글로벌 파트너스가 긴급 운전자금만 투입해주면 경영권 일부를 양보하겠다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외부 투자자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박도진에게 남은 자존심은 회사를 살리는데 아무 쓸모가 없었다. 비서가 3번째로 회의 시작이 지연되었다고 알리자 그는 짜증을 내는 대신 허리를 굽혔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투자위원장님께 대표가 직접 왔다고만 전해주세요. 복도 끝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 인력이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도진은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침내 두꺼운 문이 열렸고 안쪽에서 일정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도진은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허리를 깊이 숙였다. 도진홀딩스 박도진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 박 대표 3년 사이 허리가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선 여자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여자가 윤서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서연은 검은색 정장 위에 아무 장식도 하지 않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다. 감옥으로 끌려가던 날의 창백한 얼굴도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던 흔들리는 눈빛도 없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명성의 법률 책임자와 투자본부 임원들이 서 있었고 조금 뒤에는 강재현이 말없이 따라 나오고 있었다. 도진의 손에서 계약서가 떨어졌다. 종이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지만 누구도 주워주지 않았다. 서연아. 그가 겨우 이름을 부르자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회사 안에서는 투자위원장이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이미 남이니까. 도진은 놀람이 채가시기도 전에 얼굴에 억지 미소를 만들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무너뜨리러 왔다는 가능성보다 아직도 자신을 사랑해 회사를 구하러 왔다는 쪽을 믿고 싶었다. 네가 명성에 있다는 말은 들었어. 그래도 이렇게 큰 자리를 맡은 줄은 몰랐네. 역시 넌 능력이 있었지. 내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 서연은 차갑게 되물었다.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이 법정에서는 제가 혼자 모든 일을 꾸몄다고 증언했습니까? 도진의 얼굴이 굳었다가 곧 무너졌다. 그때는 내가 한유라에게 속았어. 나도 피해자야.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는 갑자기 앞으로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경호원이 그의 손목을 붙잡아 테이블 쪽으로 눌렀다. 도진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자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 손 놓아주세요. 아직은 체포된 사람이 아니니까. 회의실 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서연이었다. 도진은 맞은편 끝자리로 안내되었지만 차마 앉지 못하고 서 있었다. 재현은 서연의 오른쪽에 앉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전 같았으면
그가 회의를 주도했겠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권한을 서연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서연이 손짓하자 화면에 도진홀딩스의 주주구조가 나타났다. 도진의 우호 지분은 28%였고 명성 측 투자 계정과 관련 특수목적법인이 확보한 전환 가능 지분은 51%를 넘어섰다. 도진은 화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명성이 산 채권을 전부 전환해도 49%를 넘지 못해 서연은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밀었다. 당신이 공시하지 않은 지급 보증입니다. 물류단지 시공사가 받은 대출에 도진홀딩스가 연대 보증을 섰더군요. 도진의 입술이 벌어졌다. 그것은 이사회에조차 알리지 않고 한유라와 처리한 계약이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보증 사실을 숨긴 순간 기존 채권의 재무 약정 위반이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전환 조항이 발동됐고 오늘 오전 명성 측 지분은 51.3%가 됐습니다. 도진은 급히 재현을 바라봤다. 강 대표님, 이건 적대적 인수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투자회사를 이용한 겁니다. 재현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이번 투자는 외부 회계법인과 법률 검토를 모두 거쳤습니다. 수익성과 회수 가능성도 위원회에서 승인됐습니다. 개인적인 원한만으로 당신 회사에 투자할 만큼 우리 돈은 가볍지 않습니다. 도진은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제야 자신이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빼앗긴 것을 통보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도진이 가져온 계약서를 발끝으로 밀어 돌려주었다. 당신은 오늘 투자금을 받지 못합니다. 명성은 도진홀딩스에 새로운 돈을 넣지 않을 겁니다.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면 회사가 쓰러져 직원들 월급도 못 줘. 직원 급여는 이미 보호했습니다. 우량자회사 3곳의 매출 채권을 명성 신탁 계정이 매입했고 그 대금은 급여와 납품 대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묶었습니다. 서연이 다음 자료를 띄우자 자회사 분리 계획과 신규 법인 설립 일정이 나타났다. 기술상표권, 정상거래처와 고용계약은 새 법인으로 옮깁니다. 현장 직원과 책임없는 실무자들은 고용을 승계할 겁니다. 하지만 박도진 경영진이 만든 부채와 허위 계약 물류단지 손실은 기존 법인에 남습니다. 도진은 테이블을 붙잡았다. 그건 회사를 찢어 죽이겠다는 거잖아.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요. 이미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겁니다. 당신은 회사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저를 잘라냈죠. 하지만 잘라내야 했던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의 무능과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 안 나? 작은 사무실에서 둘이 밤새웠잖아. 네가 만든 회사고 내가 키운 회사야. 이건 우리 회사야. 서연의 표정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단단해졌다. 제가 만든 시스템을 당신 이름으로 등록했고 제가 감당한 위험을 당신 실적으로 포장했죠. 그래서 저도 한때 우리 회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법정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모든 서류에는 제 이름이 있으니 제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그러니 오늘은 그 말에 책임을 지세요. 그 서류들에 적힌 제 이름이 이제 당신에게서 회사를 가져갈 겁니다. 법률 책임자가 두꺼운 증거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첫 번째에는 서연의 전자서명을 만든 기기의 일련 번호와 접속 기록이 들어있었다. 두 번째에는 구형 휴대전화가 서연의 구속 이후에도 도진홀딩스 내부망에 연결된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세 번째에는 건우 컨설팅과 유신 데이터를 거친 돈이 한유라 친척 명의 회사로 흘러간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마지막 파일에는 오미란이 기억을 바탕으로 정리한 거래 구조와 외부 서버에서 복원된 원본 로그가 담겨 있었다. 도진은 종이를 넘길수록 손을 더 심하게 떨었다. 이런 건 조작할 수도 있어. 서연은 책상 위에 작은 검은색 전화기를 올려놓았다.
법정 지하에서 그가 변호사에게 건넸던 바로 그 기기였다. 당신 변호사 사무실 창고에서 확보한 제 전화기입니다. 제출 명령이 내려지자 당신 측은 분실물이라고 주장했지만 기기 안에는 제 계정으로 자동 접속하도록 설정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진이 다급히 말했다. 나는 유라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 여자가 비상 인증서를 관리했어. 서연은 냉정하게 되물었다. 제가 구속된 뒤에도 제 계정이 접속되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자서명 기기 번호가 다르다는 말을 법정에서 들었을 때도 몰랐습니까? 유라가 제 목걸이를 하고 당신 옆에 앉아 있을 때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도진의 침묵은 어떤 자백보다 분명했다. 그는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무너지지 않도록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한유라가 보안 직원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라는 연락을 받고 왔지만 서연을 보는 순간 모든 상황을 알아차렸다. 유라는 돌아서려 했으나 문이 이미 닫힌 뒤였다. 서연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요, 한유라 씨. 당신이 만든 회사의 마지막 회의니까. 유라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거래는 윤서연 씨 승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고요. 서연이 화면에 전자서명 생성 시각을 띄웠다. 이 시간에 저는 외부기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은 삭제됐지만 회의 건물, 지하 주차장의 차량, 인식 자료와 참석자들의 보안기기 반납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유라는 곧바로 반박했다. 다른 사람에게 서명 권한을 줬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당신이 보관하던 비상인증서의 갱신 신청서를 확인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제 서명이 있었지만 사용된 도장은 문서 작성일보다 넉 달 뒤에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도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님,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겁니다. 그러나 도진은 이미 살기 위해 방향을 바꾼 뒤였다. 다 네가 한 일이잖아. 서연이 돈을 빼돌렸다고 네가 말했어. 인증서도 네가 관리했고 서류도 네가 가져왔어. 유라의 눈빛이 얼음처럼 식었다. 이제 와서 전부 나한테 덮어 씌우겠다고요. 도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회사만 지키려고 했어. 네가 서연을 치워야 한다고 했잖아. 유라는 한동안 도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보안 직원이 막으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유라는 녹음 파일 하나를 실행했다. 3년 전 도진의 대표실에서 나눈 대화였다. 도진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전자서명 기기 번호가 다르다는 서연 측 주장이 나오자 유라가 잠시 조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고 도진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고 있었다. 서연이 무죄로 풀려나면 자신이 숨긴 물류사업 손실이 드러나고 대표 자리도 잃는다며 증거가 조금 이상해도 이미 검찰이 서연을 범인으로 보고 있으니 그대로 밀어붙이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녹음이 끝나자 도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건 네가 몰래 녹음한 거잖아. 유라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킬 거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미웠어요. 아무리 이래도 모든 성과는 윤서연 이름으로 올라갔고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당신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보지 않았어요. 서연은 낮게 말했다. 그래서 제 이름을 훔쳤습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다. 당신은 가진 능력을 사랑받는 데 쓰면서도 늘 피해자인 척했죠. 나는 누구도 나를 선택해주지 않아서 직접 자리를 빼앗았을 뿐이에요. 서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답했다. 당신은 제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의자만 훔쳤어요. 앉은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끝내 배우지 못했고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경제범죄 수사팀 관계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수사 책임자는 신분을 밝힌 뒤 도진과 유라에게
증거인멸과 자금 이동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 중이라고 알렸다. 유라는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해외로 옮긴 자금의 최종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말을 듣자 입술이 떨렸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다. 서연아, 잠깐만. 나는 정말 감옥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 회사가 안정되면 널 꺼내주려고 했어. 경호원이 그를 막자 그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한 번만 도와줘. 네가 진술을 바꾸면 나도 살 수 있어. 우리 10년이 있잖아.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감옥에서 가장 오래 후회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기 위해 이상한 증거들을 전부 무시한 겁니다. 그녀는 검은 전화기를 들어 도진 앞에 놓았다. 당신은 제 서명으로 저를 가뒀습니다. 이제 당신이 남긴 기록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도진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자 그의 다리가 무너졌다. 서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있던 사동은 겨울이면 아주 추웠습니다. 당신이 어느 방에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남의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을 겁니다. 도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서연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빠져나간 뒤 회의실에는 서연과 재현만 남았다. 3시간 동안 기다리던 남자가 수갑을 찬 채 사라졌고 박도진이 지배하던 회사는 그녀의 승인 없이는 연필 한 자루도 처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상상했던 순간이 왔는데도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손끝은 차가웠고 가슴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공간이 뚫린 듯했다. 재현은 다가가려다 멈췄다. 과거에 그라면 그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팔을 잡거나 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거리를 둔 채 말했다. 지금 혼자 있고 싶다면 나가겠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보며 물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묻기 전에 제가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굳게 쥐어져 있었다. 오늘 수사팀이 들어온 것도 회의 순서도 증거 공개 범위도 모두 당신의 승인대로 진행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옆에 선다는 건 앞을 막아서는 일이 아니더군요. 서연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제가 아직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재현은 테이블 위에 자신의 공동 의결권 위임서를 내려놓았다. 도진홀딩스 구조조정 기간 동안 최종 투자 판단을 서연에게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사과의 대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일을 저보다 잘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권한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감옥에서 나온 뒤 그녀는 누구에게도 등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재현이 문 가까이에 서 있는 것을 허락했다. 서연이 회의실을 나서자 재현은 한 걸음 뒤에서 따라왔다. 앞서지도 그녀의 손을 붙잡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폐쇄될 도진홀딩스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법적으로 되찾고 불 속에서 구해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세워야 했다. 하지만 적어도 박도진이 왕이라 믿었던 세계는 오늘 완전히 끝났다. 재심 선고일 윤서연은 3년 전과 같은 법정에 다시 섰다. 달라진 것은 피고인석의 위치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박도진과 한유라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증인석 뒤편에서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재판부는 전자서명 생성기기와 서버 원본 기록, 구형 휴대전화의 자동 접속 설정 자금이 한유라 친척명의 법인으로 이동한 경로를 차례로 언급했다. 무엇보다 박도진이 증거의 이상을 알고도 수사를 밀어붙이라고 지시한 녹음은 최초 판결의 전제가 무너졌음을 분명히 했다. 마침내 재판장이 이전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서연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고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서연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법정을 나온 변호사가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자고 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돌려받은 건 명예가 아니라 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건물 밖에는 수십 개의 마이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지하 통로를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다. 3년 전에는 수갑을 찬 채 같은 길을 지나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의 팔을 붙잡지 않았고 어디로 갈지도 그녀가 결정할 수 있었다. 무죄 선고 다음 날부터 포털과 방송사는 3년 전 기사를 고쳐 쓰기 시작했다. 한때 서연을 탐욕스러운 재무임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비운의 천재 경영인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출판사와 방송국에서는 인터뷰와 자서전 계약을 제안했고 광고회사는 수감 전과 출소 후의 모습을 대비한 캠페인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서연은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누명을 쓴 시간을 아름다운 성공담으로 포장하면 감옥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마치 성장에 필요했던 대가처럼 보일 것 같았다. 그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초 보도를 낸 언론사에 정정 보도와 기사 원문 옆에 판결 결과 표시만 요구했다.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지도 박도진과 한유라를 괴물처럼 묘사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사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충분했다. 다만 과거 기사 아래 달린 직원들의 악성 댓글을 보던 중 3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의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안하다는 세 글자뿐이었다. 서연은 오래 바라보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화해를 서두르지 않는 것도 이제 그녀가 가진 권리였다. 도진홀딩스의 구조조정은 복수보다 훨씬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분리 대상이 된 우량 자회사들은 새로운 법인인 온결로지스로 옮겨졌고 직원들의 근속기간과 퇴직금, 납품업체의 정상 채권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서연은 매일 노조 대표와 현장 관리자, 채권단을 번갈아 만나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구분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침묵했던 재무팀장이 사표를 들고 찾아온 날 그녀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대표님이 제 가족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해서 겁이 났습니다. 서연은 한참 후 대답했다. 당신의 침묵 때문에 제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침묵한 사람과 거짓을 설계한 사람을 똑같이 벌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고 내부 통제 개선팀에 배치했다.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대신 다시는 같은 침묵이 조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맡긴 것이다. 첫 전 직원 설명회에서 서연은 단상에 올라 말했다. 이 회사는 저 혼자 만든 것도 박도진, 혼자 망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누구의 이름도 다른 사람의 책임을 숨기는 방패로 쓰이지 않을 겁니다. 박수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됐지만 오래 이어졌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회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다시 주인을 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유라는 수사 초기부터 박도진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친척명의 계좌와 외부 서버 관리자, 위조 문서, 제작 경로를 차례로 진술하며 협조했지만 그것이 죄를 없애주지는 못했다. 법원은 그녀가 계획적으로 전자서명을 도용하고 허위 거래를 만든 사실을 인정했다. 박도진은 마지막까지 자신도 한유라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녹음 속 그의 목소리는 너무 분명했다. 서연이 무죄일 가능성을 알고도 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외면했고 구속 이후에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접속이 계속되도록 허락했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판결이 내려진 뒤 유라는 호송 전 대기실에서 서연에게 면회를 요청했지만 서연은 거절했다. 그녀는 유라의 질투와 열등감을 이해하려고 3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이해는 책임을 줄여주지 않았고 용서는 피해자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아니었다. 반면 박도진의 면회 요청은 받아들였다.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었다.
10년의 결혼을 끝내는 마지막 문장을 남의 입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재현은 함께 가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교정시설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해온 뒤 서연에게 말했다. 끝나면 연락하세요. 기다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제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서연은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투명 칸막이 너머의 박도진은 3년 전의 서연보다 더 늙어 보였다. 고급 정장과 비서들 사이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불안이 수의 위로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자마자 말했다. 서연아, 나 정말 후회해. 유라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서연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침묵을 희망으로 착각했다. 내가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다면 달라졌을까? 그때 내 편을 들었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이 잃은 사람은 지금의 제가 아니에요. 도진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당신을 믿어서 모든 위험에 제 이름을 올렸던 여자. 당신이 실패할 때마다 뒤에서 빚을 막아주고도 공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던 여자. 한 번만 진실을 말해주면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던 여자를 잃은 겁니다. 그 여자는 법정 지하에서 당신이 감옥에 가야 회사가 산다고 말한 날 죽었어요.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우리 10년은 진짜였잖아. 서연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제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당신의 사랑까지 진짜였다고 증명해줄 책임은 저에게 없어요. 도진은 수화기를 움켜쥐며 자신이 형을 마치고 나오면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오면 당신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남의 능력도, 남의 서명도, 남의 용서도 훔치지 말고. 그녀는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도진이 유리 너머에서 계속 이름을 불렀지만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서연의 발을 붙잡지 못했다. 차혜숙은 온결로지스의 첫 정기 이사회가 끝난 날 자신의 사임서를 꺼냈다. 명성글로벌 파트너스의 회장직과 주요 투자위원회 의장직에서 모두 물러난다는 내용이었다. 재현이 반대하려 하자 혜숙은 손을 들어 막았다. 감옥에서 살아 돌아온 노인이 언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안심하겠니? 그녀는 서연 쪽으로 별도의 문서를 밀었다. 명성의 특별상황투자부문을 독립시켜 서연에게 대표 권한을 맡기는 아니었다. 서연은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지분을 증여받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혜숙이 피곤한 듯 웃었다. 끝까지 까다롭군. 제 능력으로 얻은 권한과 누군가의 호의로 받은 소유권이 섞이면 다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성과, 조건과 이사회, 견제장치를 넣어주세요. 제 결정도 검증받아야 합니다. 혜숙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나? 약 봉투를 막아줬기 때문이 아니야.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내가 일부러 흘린 내부 정보를 쓰지 않았고 박도진을 무너뜨릴 기회가 왔을 때 직원들의 월급부터 묶었지.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많아. 돈이 사람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서연은 그제야 혜숙이 자신에게 유산이 아니라 책임을 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조건부 대표 선임안에 서명하며 말했다. 회장님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면 언제든 저를 해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혜숙은 크게 웃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 내가 너를 안치는 거다. 재현은 그날 밤 서연에게 옥상으로 올라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명성본사 옥상에서는 한강을 따라 이어진 불빛과 늦은 시간까지 켜진 여의도의 사무실들이 한눈에 보였다. 재현은 평소처럼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둔 상태였다. 그는 서연이 다가오자 준비한 말을 바로 꺼내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낮게 말했다. 당신 사건 자료를 허락 없이 넘긴 일은 사과로 끝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처럼 당신도 증거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해결했어요. 서연은 난간 너머를 바라보며 물었다. 강 대표님 아버지는 끝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까? 반대였습니다. 너무 믿었습니다. 저는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죠. 재현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기 전에 통제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믿음이란 상대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는 일이더군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나 반지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2장의 문서를 내밀었다. 하나는 자신이 온결로지스 관련 의결권에서 완전히 빠진다는 확인서였고, 다른 하나는 명성 내부의 가족 지분 거래도 외부 감사를 받게 하는 제안서였다. 당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에서는 동등한 대표로, 업무 밖에서는 당신이 허락하는 거리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문서를 읽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3년 전이었다면 재현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사실에 감동해 곧바로 마음을 열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희생을 사랑의 증거로 착각하지 않았다. 저 때문에 의결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현이 답했다. 당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가진 권한이 옳은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처음으로 의심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대답은 서연이 기다리던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구조를 바꾸고 있었다. 서연은 문서를 돌려주며 말했다. 업무에서는 봐주지 않을 겁니다. 바라는 바입니다. 바라는 바입니다.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다시 누군가를 믿는 데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재현은 더 가까이 오지 않았다. 서연이 먼저 한 걸음 움직였다. 2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줄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잡는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은 비어 있습니다. 재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회의입니까? 회의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아주 옅은 미소가 서연의 입가에 번졌다. 재현도 따라 웃었지만 그녀의 결정을 재촉하지 않았다. 2 사람은 한동안 같은 방향으로 한강을 바라보았다. 사랑은 더 이상 서연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바쳐야 하는 담보가 아니었다. 필요하면 멈출 수 있고 원하면 다시 걸을 수 있는 선택이 되었다. 브리거 착고고 몇 달 뒤 온결로지스의 새 사옥 로비에는 이전 회사의 창업자를 기리는 거대한 초상화 대신 투명한 전광판이 설치되었다. 그 화면에는 대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안전관리 지표와 직원 제한 거래처 지급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서연은 첫 출근날 사원증을 단 신입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윤서연 대표라는 글자가 유리벽에 새겨져 있었지만 예전처럼 그 이름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안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전 회의가 끝나자 해수객에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이제 내 회사가 아니라 네가 책임지는 회사라는 문장이었다. 서연은 답장 대신 이사회에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을 상정했다. 과거의 자신처럼 모든 위험이 한 사람의 이름에 몰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유산이었다. 늦은 오후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재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토요일 저녁 이후에도 약속한 거리를 지켰고 2 사람은 몇 번의 식사와 긴 대화를 거치며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다. 재현이 물었다. 오늘도 대표님 일정에 제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서연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며 대답했다. 제 옆자리라면요. 앞도 뒤도 말고. 2 사람은 나란히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은 로비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박도진이 버린 여자도 차혜숙이 구해준 죄수도 아니었다. 누구의 아내나 후계자라는 설명 없이도 온전히 존재하는 윤서연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그녀는 먼저 재현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손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매달리는 손도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되찾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 내민 손이었다.